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찾아오는 방법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 빌려 공시한 것을 우리는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를 명의를 맡긴 사람, 그래서 신탁자라고 하고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수탁자. 명의를 빌린 사람, 원주인, 신탁자. 자,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또 최근에 이런 명의신탁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 상담 의뢰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미리 좀 알고 계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왜 명의신탁이 발생을 했을까? 우리 비상장 회사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그 발기인 요건이 있었어요. 상법 제288조에 7명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96년 9월 30일까지 이랬어요. 그리고 96년 10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3명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4일부터는 제한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1명이든 2명이든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1인 주주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법인인데도 차명 주식을 둔 회사가 꽤 많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법인 설립해 주실 때 기장세무사님이 과점주주 되면 큰일 난다. 그럼 과점주주 요건 잠깐 공부하고 갈까요? 50% 플러스 한 주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점주주라고 하는데요. 과점주주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세를 체납하고 청산했을 때 회사가 국세를 안 내고 청산을 하게 되면 과점주주들은 지분만큼 세금에 대해서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점주가 아니다가 다시 과점주가 되는 경우, 이 회사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실제로 지배한다라고 봅니다. 50% 이전일 때는 지배한다라고 보지 않는데 50%가 넘어가면 지배한다라고 보고 취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원래 법인 건데 내가 과점주주가 되면서 취득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취득세를 간주 취득세라고 합니다. 실제 네가 산 건 아니지만 너가 50% 이상 지배를 하니까 산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간주 취득세는 말 그대로 과점주가 아니다가, 즉 50% 이하, 50%까지예요. 이하였는데 50% 플러스 한 주가 늘었어요. 이때부터 간주 취득세 대상이 돼요. 그런데 설립할 때 내가 원래 100%였는데 누가 과점주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50%를 딴 사람 이름으로 해놨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주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혹은 50%를 양도를 했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가 아니다 과점주가 됐을 때고요. 여기서 과점주 기준은 최고 기준으로 따집니다. 내가 처음 설립할 때 100%였다가 50%로 줄었다가 다시 100%가 됐다. 이런 경우는 가장 높았을 때 100%를 인정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 소중한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96년부터 2001년 7월까지는 3명,
또 96년 전에는 7명이라는 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주식을 타인 명의로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이렇게 바뀔 때요. 국가에서는 이제는 7명이 아니어도 되니 차명 주식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러면 다 원복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세금도 없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자, 2000년 7월 24일 날 바뀔 때도 기회를 줬어요. 차명인 주식은 우리가 설립 당시 3명이라는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을 두셨으면 빨리 신고하세요. 그러면 원복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없이. 자, 이렇게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이 당시에 분명히 연락이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보를 대표님들이 못 받으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대표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나 그런 정보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못 들은 게 잘못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면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새 부동산 세금이 수시로 바뀝니다. 나 그거 몰라서 팔아가지고 지금 나 양도세 10%였는지 알았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지? 이거 몰랐는데요? 네, 소용없죠. 세금 다 내야 되죠. 똑같습니다. 법인에 관련된 이런 세금들도 몰라서 잘못한 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법상 발기인 기준 때문에 차명을 두신 경우가 있었고요. 또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 자, 사업의 성격상 주주가 여러 명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님이 부득이하게 차명을 두셨더라고요. 다음은 실제 주주의 신용상의 문제, 이런 경우도 제가 상담하면서 꽤 많이 접했는데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부도가 나든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나든 그래서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님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십니다. 또 내 앞으로 주식을 놓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 신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차명을 두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득의 분산. 자, 내가 100%를 가지면 배당하고 이럴 때 세금이 많으니까 동생하고 반반. 실제 동생은 투자자가 아닌데 이 경우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과점주주 회피한다고 동생하고 반반? 이런 황당한 경우도 봤어요. 특수관계인은 합치입니다. 과점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해서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경우도 봤어요. 자, 다음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대기업에서도 하다가 걸린 거 많죠. 우회 양도를 통한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면 최고 증여세가 50%니까 이거를 살짝 제3자한테 줍니다. 주식을 이렇게 하고 여기 대표님이 계시고, 자, 이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하면 50%니까 여기다가 양도를 해요. 그리고 자녀가 이 주식을 사와요. 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어떻게 했나요? 차명주식 통합 시스템을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요새는 대주주, 오너 CEO의 주식, 일가가 주식을 사올 때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가 우리 회사 주식을 타인으로 제3자로부터 사올 때 국세청은 시스템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혹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어쨌든 회사에 차명 주식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차명 주식을 그냥 계속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차명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승계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양도소득세 과세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 명의자의 명의로
취득한 때를 기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증여를 할 때, 그러니까 승계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한다면, 그리고 승계를 한 다음에 또 증여를 한다면, 수탁자, 실소유자 외의 자, 즉 자녀죠. 무상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합산하여 누진세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명 주식이 있는데 가업승계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차명 주식을 승계를 받은 자녀가 사오거나 증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승계를 하는 회사 정도라면 망할 회사를 승계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전제하에 아버님이 승계를 해주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는 회사일 거예요. 이때 정리를 하셔야지 승계하고 나서 나중에 자녀가 정리를 하려면 세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그냥 숨기고 승계를 한다면 정말 시한폭탄을 자녀에게 승계한다고 봐야겠어요. 다음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꽁꽁 숨겼는데 국가에서 이제 찾아내거나 또 누군가 제보를 할 수도 있겠죠. 제보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자,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봅니다. 당연히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원복해주면 돼요. 자, 상증법에 의해 명의신탁 당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세금이 증여는 아니지만 내 거를 내가 찾아왔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이렇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 가산세까지 대략 보니까 이게 납부 불성실, 자, 무신고가 지금 20%죠? 그리고 납부 불성실이 10.9니까 거의 한 11%.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립 당시에 한 번만 신탁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몇 번의 주식이동이나 증자가 있었다면 이 각각의 주식이동이나 증자를 또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증여세가 그대로 다 부과가 돼요. 주식 이동한 횟수마다, 증자한 횟수마다. 자,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입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뿐만 아니라 그 개인까지 다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합니다. 개연성, 그 개인의 개연성까지 다 염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지껏 본 케이스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는 글쎄요, 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가 어쨌든 안 돼요. 거의 뭐 100의 9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2015년도인가에 나왔을 텐데 실소유자 확인 절차. 제가 아까 7인에서 3인 됐을 때, 3인에서 1인 됐을 때 세금 없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환원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소유자 확인 절차에서 하는 내용은 세금은 있습니다. 네. 인정을 그것도 받았을 때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증여나 양도로 보고요. 인정을 받았을 때 세금은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실소유자 확인 제도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명의신탁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요건.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대표님들이 이제 차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원을 하는데 자녀 앞으로 해오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당연히 안 되죠. 환원이잖아요. 내 거를 내가 갖고 와야지 자녀한테는 갖고 올 수가 없죠. 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주식 발행 법인이며 조세 특례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돼요. 중소기업. 그리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해야 돼요. 자, 이런 기준이 왜 나왔을까요? 2001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1인 주주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명을 뒀다? 그거는 실소유자 확인 제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자, 이전에 설립한 회사는 3인 기준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7인 기준이 있었으니까 신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 요것도 보셔야 된다. 자,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2명 다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돼요.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주식을 설립할 때 신탁을 한 경우에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립할 때 신탁한 게 아니라 중간에 신탁을 했어요. 그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실소유자 확인 제도의 어떤 취지가 예전에 3인, 7인 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발기인 요건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해주는 건데 발기인 요건 때문에 신탁한 게 아니라 중간에 했다? 중간은 법인 설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단,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준 판례가 있었는데 설립할 때 직원 앞으로 신탁을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그만두니까 다른 직원 앞으로 또 신탁을 했어요. 요 경우는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실소유자 확인 절차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청할 때 그러니까 내용과 그 제출 증빙 서류 등을 다 내야 되는데 일단은 실명 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이 되면 안 되고요. 또 실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명 전환 자문위원회에서 또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또 열려요. 자, 그래서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실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 질문이나 현장 확인. 제가 어떤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거의 가서 4시간 이상 신문을 차명주주랑 같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국세청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7월 이전 법인이면서 설립할 때 차명을 두셨다면 또 차명이라는 근거 자료가 있다면 한번 신청을 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내 주식 못 찾아오는 거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신탁 해지 의뢰하셔서 저희 세무사님들이랑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지를 도와드리다 보면은 기장 쪽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 거기는 신탁 해지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신탁 해지 요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소유자 확인 제도 활용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소유자 확인 제도가 아닌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 회수를 해 오셔야겠죠.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제도는 일단은 이제 이 전체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사전 상담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수하고 담당자 지정을 받으시면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자, 제가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제도를 요건이 되면 해보시라는 게
요거는 안전장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사전에 한번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 갖고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거든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접수를 다 했는데 결과를 통지받았다. 3개월 이내 통지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통지를 받고서 만약에 3개월 안에 취소를 안 하시게 되면은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나오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납세자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명의신탁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확인 절차들이 있을 거고요. 자, 물론 이 경우에 뭐 금융자료나 뭐 정관 뭐 제출해야 될 자료는 실제 저희가 주식 환원 제도를 활용해도 뭐 일반 명의신탁 해지랑 똑같습니다. 뭐 자료가 더 간소화해진다는데 제 실무상 경험에는 간소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주식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죠? 네, 세금이 있으면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신탁을 한 날로부터 뭐 15년 3개월이 경과를 해서 제척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세금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 환원 제도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영영 못 찾아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해결 방안은요. 일반 명의신탁으로 해지를 해오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협조가 돼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또 주주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세무사님 견해와 또 변호사님 견해가 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명의신탁 해지를 한 10년 가까이 업무를 하면서 뭐 수십 개의 회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뭐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법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범죄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세청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감을 하시는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 뭐 20년 전부터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뭐 쌍방간에 즉 그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도 환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식 양수도 자, 이 경우는 이 신탁 해지 요건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애매한 회사들.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의신탁이라는 증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우리가 신탁이라고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우는 양수도를 하게 되는데 액면에 가까울수록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가를 평가받고 정말 이 경우는 대금을 주고 받으셔야 돼요. 대금을 회수하신다거나 이러면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거는 신탁 주식으로 회수한 자체가 신탁 주식이라는 증거니까 우리가 신탁이라고 이렇게 신탁 주식으로 회수해 올 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양수도로 저가 양수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는데 더군다나 그 대금까지 회수해 온다? 이거는 신탁이라는 증거가 또 명백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증여를 활용하는데 증여가액이 산정될 때 증여세가 발생을 하죠. 자, 이 경우 그 주가가 고액인 경우에는 또 증여세를 준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또 양도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주식 환원 소명자래가 오히려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탁자와 담보를 실행한 방법인데, 이 방법 역시 모든 케이스에서 해당하지는 않고요. 정말 다른 방법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또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 차명 주식을 자사주로 사오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게 아니라 차명 주식인 거는 맞아요. 근데 자, 이 차명 주식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차명 주주가, 그러니까 대표님은 신탁을 해놓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명 주주는 자기 거래요. 근데 대표님은 사올 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법인에서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불균등 감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이 명백한 차명 주식이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 6가지가 아니라 무조건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증거가 없거나, 혹은 예전에 대표님은 신탁 주식이라고 줬는데 상대방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할 때는 나머지 이 5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 신탁자와 수탁자의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업체에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사례고요. 인수 당시에 45%가 명의 신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일부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제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고요. 자, 그런데 담당 이제 세무사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업가치 조정 전략과 DDID 전략을 병행을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방송상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필요시 기업 돌봄과 기업 지킴이, 로얄 컨설팅 패키지를 통한 제도를 개선해 드렸습니다. 자, 실소유자에게 주식 환원이 이루어졌고 자녀에게는 일부 승계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담당 세무사님은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드려서 설득했고, 기장 세무사님은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어요.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기장 세무사님이 본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 통해서 하는 게 책임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도 편하셨겠죠. 자, 지분 변동 사항은 자본 증자 및 주식 이동을 통해서 변동을 했고요. 자, 해결안별 소요되는 세금 등을 분석 후에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간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고요. 1년간 실행을 해드렸고, 사후조사, 세무조사까지 대비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때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자본 환원이라고 대표님들의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